안 돼. 넌 돌아와서 나랑 같이 살아야 해. 난 마디니까 널 돌보는 게 내 의무야. 무슨 소리야? 장남이라고 해서 아무 권리도 없다는 건 아니잖아. 널 더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과 살아야지. 7층 아파트에서 상쾌한 오후 한가운데서 말다툼 소리가 울려 퍼졌다. 작은 거실에서 중년 남성 2명, 지훈과 지원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다. 둘 다 셔츠 차림에 재킷을 의자 등받이에 걸쳐 입고 있었고 목소리에는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탁자 위에는 차가운 차 2잔, 수입과일 바구니 그리고 값비싼 홍삼 농축액 한 상자가 놓여 있었다. 긴장된 분위기였지만 아주 효심이 깃든 모습이었다. 74세의 윤정숙 씨가 가운데 앉아 있다. 머리는 하얗게 빗질되어 있고 스웨터는 낡았지만 깨끗하고 얼굴은 바람에 흔들리는 호수처럼 고요하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들을 하나하나 흘끗 본다. 매달 집으로 부르던 두 사람이 오늘 마주 앉아 있다. 그녀를 데려와 함께 살게 하려고 경쟁하는 것이다. 지원은 눈을 반짝이며 미소 지었다. 엄마, 저랑 같이 있어 주세요. 우리 집은 햇볕이 잘 드는 발코니예요. 엄마는 식물 키우는 거 좋아하시죠? 지훈은 보도된 대로 말했다. 아니요. 엄마는 연세가 많으셔서 좀 조용해야 해요. 저희 집은 방금 리모델링을 마쳤어요. 방에는 마사지 의자와 개인용 에어컨이 있어요. 공기도 좋고 엄마 돌보기에도 편리해요. 두 사람은 서로 경쟁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효심을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검진 예약까지 해놨어요. 다시 오시면 한 달에 한 번씩 휴가를 보내드릴게요. 이제 제 차 뒷좌석에 당신을 위한 별도의 좌석이 있어요. 아내도 다시 오라고 했어요. 정숙 씨는 그저 침묵만 지켰습니다. 울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듣지 못한 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살았던 집을 떠나고 싶니? 나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 아직도 우리 가족의 일원이라고 느껴? 그러고 나서 그녀는 찻잔을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쉰 편이었지만 크지는 않았지만 또렷했다. 너희 둘이 싸우고 있는데 나눠 가지자. 6개월씩 공평해. 1초, 2초, 3초.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아이의 눈이 잠시 멈췄고 시선은 살짝 피했다. 그녀의 가슴 어딘가에 아주 가느다란 틈이 생겼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효도는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2주 전 강남의 작은 술집에서. 술집은 조용한 골목길에 숨어 있었다. 어둑한 노란 불빛, 자욱한 연기, 천장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재즈 음악과 어우러진 잔 부딪히는 소리. 지훈이 먼저 도착했다. 흰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맨 모습이었다. 술집 구석에 앉아 마치 계산이라도 하듯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몇 분 후 지원이 들어왔다. 그는 별다른 말 없이 맞은편에 앉아 시계를 벗어 와인잔 옆에 놓았다. 인사는 없었다. 형제 같은 미소도 없었다. 화제는 오직 하나뿐이었다. 지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시골에 있는 오래된 집에 아직도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나요? 지훈이 와인을 따라주며 대답했다. 네, 아직 옮기지 않았어요. 엄마가 그냥 두고 최대한 오래 살아라라고 하셨어요. 지원은 비웃었다. 그 집은 지금 금값이에요. 옆 작은 땅이 8억 5천만 원 가까이 줬다고 들었어요. 엄마 집은 그 2배는 더 비싸요. 둘 다 침묵했다. 그 말은 확인이 필요 없었다. 모두가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다. 엄마, 알아요? 지훈은 눈을 내리깔고 말했다. 물론이죠. 하지만 그녀는 그 집을 가까이 두었어요. 그 집을 우리의 추억으로 생각했죠. 잠시 후 지원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럼 그녀를 키우는 사람이 그녀의 이름을 바꾸도록 설득할 기회가 생길 거야. 정확히. 잔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축하하는 건 아니었다. 두 아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때에 맞춰 처리해야 할 살아있는 자산이었다. 지훈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아내에게 엄마를 위한 방을 따로 마련하라고 할게. 아내는 아직 모르지만 그녀를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잠시 후 지원은 시계를 보았다. 그럼 거래야? 이성적으로 경쟁하고 누가 이기든 나중에 엄마를 설득할 수 있을 거야. 그래. 하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지 마. 2주 후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효도하는 마음으로 엄마를 부양하고 싶다. 는 척하며 다투었습니다. 자랑하고 정당화하고 초대하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엄마에게 함께 살고 싶은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지난 40년 동안 그 낡은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엄마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효자 역할을 하는 동안 74살의 할머니는 그저 살짝 미소 지을 뿐이었다. 어머니에게 진심인 아이들은 대본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오후 두 아들이 누가 어머니를 키울 수 있느냐 며 그녀 앞에서 큰 소리로 다투던 일이 있은 후 정숙 할머니는 낡은 손수건 끝자락을 꽉 움켜쥔 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누가 옳고 그른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나지막이 말했다. 그럼 공평하게 말해서 각 집을 한동안 방문할게요. 둘 중 편한 곳을 택할게요. 두 소녀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반짝였다. 마치 각자가 경주에서 이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첫 달 장남 지훈의 집. 서초 한복판에 있는 고급 아파트 단지 23층이었다. 엘리베이터에는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다. 문은 지문으로 열렸다. 바닥은 윤이 나는 나무 바닥이었고 벽은 두꺼운 방음지로 덮여 있었다. 구석구석에는 은은한 불빛이 비쳤다. 그녀는 며느리의 옛 서재에 있었다. 이제는 싱글 침대, 작은 옷장, 벽걸이 TV가 놓일 만큼 작은 방으로 개조되었다. 깨끗했지만 답답했다. 창문도 없었다. 지우는 어색하게 웃었다.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우리 집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며느리가 덧붙였다. 그녀의 입술에는 여전히 얇은 미소가 남아 있었다. 시골에서 사는 것보다는 낫지, 엄마? 초창기에는 정숙 씨는 며느리를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들의 옷을 빨고 먼지를 털고 복도를 쓸었다. 하지만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닦을 때마다 며느리는 재빨리 이렇게 말했다. 엄마, 한이한테 맡겨두세요. 엄마는 좀 쉬세요. 엄마는 늙으셨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고 멀게 느껴졌다. 마치 금기시되는 무언가를 건드리는 듯했다. 식사 시간에는 따로 쟁반을 받았다. 같은 식탁에서 식사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남편과 저는 자주 늦게 먹어요. 엄마,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일찍 드세요. 네, 엄마, 밥 드셨으면 일찍 주무세요. 방에 TV 채널이 많이 있어요. 매일 밤 그녀는 창문 없는 작은 방에 누워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부부의 속삭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초등학교 5학년인 손자는 그녀의 방에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 자기 방에 앉아 게임을 하거나 온라인 공부를 하거나 가끔은 그녀에게 무심하게 인사를 건넨다. 그녀는 아직도 시골에서 손자를 업고 들판으로 가던 시절을 기억한다. 이제 손자는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는지도 모른다. 어느 날 그녀가 옷을 개고 있는데 며느리가 들어와 종이 뭉치를 건넸다. 엄마, 우리 가족은 투자할 돈을 더 빌릴 거예요. 이건 부동산 증명서예요. 시골 땅에 엄마 이름이 적혀 있으니 은행에서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그녀는 흘끗 쳐다봤다.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하지만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다. 엄마, 팔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저당 잡힐 거예요. 내일 시장에 데려다 줄게요. 걱정 마세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다음 달 지원의 집 막내 아들. 지훈과 달리 지원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조용한 평범한 주택가에 산다. 공원 근처에 있는 집은 단층 집으로 현관 앞에는 부겐빌레아 나무가 있다. 지원은 창문이 있고 아침 햇살이 가득하며 심지어 재단까지 있는 작은 위층 방에서 지낸다. 매일 아침 직접 향을 피우고 먼지를 털며 행복해한다. 막내 며느리는 더 온화하다. 매 끼니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국을 끓인다. 6살 손자는 하루 종일 지원에게 매달리며 레고를 가지고 놀고 이야기도 들어달라고 한다. 모든 것이 거의 완벽하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지원의 장난감을 치우고 있을 때 지원의 서재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린다. 알아요. 하지만 아직 서명하기엔 너무 이르잖아요. 2주 정도만 더 기다려보세요. 알아요. 하지만 아직 서명하기엔 너무 이르잖아요. 2주 정도만 더 기다려보세요.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손은 떨리고 있었다. 슬리퍼는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벗겨져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깨닫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갑자기 예전 땅 주소를 묻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원이는 왜 건강보험증 복사하려고 신분증을 빌려달라고 했을까?
지원이는 왜 발코니로 나가서 누군가 부를 때마다 문을 닫고 엿듣고 있었을까? 그녀는 묻지 않았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무언가 숨겨져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숨길 때 아무리 웃어도 어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거짓말을 듣는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애써도 그들의 눈은 여전히 계산적이다. 모든 곳이 깨끗하고 불빛이 켜져 있다. 하지만 집이라는 곳은 없다. 늦은 밤 한강변의 작은 술집, 노란 불빛과 자욱한 담배 연기만이 은은하게 비추는 개인실에는 두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다. 지훈 형과 지원 남동생. 지훈의 손이 떨리며 와인을 따라주었다. 눈은 붉었고 넥타이는 헐거웠으며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정말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이번 달에 돈이 없으면 집도 잃고 회사도 잃을 거예요. 지원이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조용히 말하세요. 엄마는 지금 우리 집에 사세요. 무슨 말을 하든 다 들어주실 거예요. 제발 뭐든 간에 이적 서류에 서명만 하시면 끝이에요.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엄마는 바보가 아니야. 그냥 조용히 있을 뿐이지. 하지만 모든 걸 지켜보고 있어. 며칠 전에 엄마가 아내한테 너희 둘은 왜 갑자기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니? 라고 물었어. 난 웃어넘길 수밖에 없었어. 지훈이 테이블에 손을 콱 내리쳤다. 와인이 옆으로 쏟아졌다. 나도 그 땅 갖고 싶어. 지금 와서 왜 도덕적인 척하는 거야? 엄마가 서명 안 하면 우리 둘 다 잃을 거야. 내가 침묵하는 건 이 땅 때문이 아니야. 어머니는 인간이기 때문이지. 두 아들의 계략에 휘말릴 먹이가 아니니까. 그 말에 지훈은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그는 한 단어씩 내뱉었다. 지원, 나한테 위선 좀 부리지 마. 어젯밤에 엄마 주민등록증 복사했잖아. 부동산 중개업자한테도 전화했잖아. 아내가 접지 가능 토지 광고 냈잖아. 너도 봤잖아. 공기가 탁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형제가 아니라 먹이를 놓고 싸우는 두 마리의 굶주린 짐승 같았다. 지원은 의자에 기대앉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서? 넌 어때? 아버지 집을 담보로 2억 원짜리 대출 계약을 했는데 이제 곧 압류될 처지잖아. 누가 더 낫겠어? 아이들 먹이려고 그러는 거야. 난 어때? 내 아내는 명품 가방 사고 새 차 사고 또 뭐 하냐고. 지원은 웃었다. 말 잘하시네요. 74세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폭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요리하고 빨래하고 남편 장례식까지 혼자 치르던 그 사람이요. 이제 그녀는 서명의 도구가 됐어요. 두 사람은 모두 침묵했다. 잠시 후 지훈은 와인잔을 테이블 한가운데로 밀어넣었다. 그의 눈은 마치 심연에 빠진 듯 움푹 꺼졌다. 상관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 엄마가 서명 안 하면 난 망할 거야.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밥 앞 구석에서 젊은 웨이터가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웨이터는 지원의 반 친구였고 정숙이 자신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전화 너머로 진실이 새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원의 방은 너무 조용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안에서 들려오는 수백 번의 노크 소리처럼 시끄러웠다. 너희 둘이 왜 갑자기 나랑 같이 살자고 하는 거야? 지훈이는 몇 년째 안 오는데 왜 매일 전화해서 안부를 묻지? 며느리는 내가 올 때마다 얼굴이 납처럼 무거웠는데 왜 그렇게 가짜 미소를 짓고 있는 거지? 그 질문은 계속 반복되었다. 손자의 책상 위에서 나지막한 전화벨 소리가 들릴 때까지. 자동 녹음 알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지훈과 지원이 술집에서 만나는 녹음이었다. 나도 그 땅 갖고 싶어. 지금 와서 왜 도덕적인 척하는 거야? 엄마가 서명 안 하면 우리 둘 다 잃을 거야. 엄마가 멍청한 건 아니지만 아직 늙고 약하잖아. 엄마가 마음이 누그러지면 그때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어? 그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부드러운 쿵 하는 소리가 났지만 그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 같았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마치 긴 혼수 상태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눈을 크게 뜬 채였다. 그래서 그런 거구나. 너희 둘은 엄마한테 밥 먹이고 싶어 하는 게 아니야. 삼키고 싶어 하는 거잖아. 그녀는 숨을 헐떡였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고통으로 마음이 마비되었기 때문이었다. 예전에는 착하고 친절한 두 아들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다.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도 그녀는 항상 그 작은 존재가 삶의 방향을 밝혀주는 등불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녀는 찬장으로 걸어가 작은 서랍을 열고 저축 통장과 토지 관련 서류를 꺼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눈은 마르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내가 왜 울어야 하지? 내가 다시 약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사인을 기다리게 해야 하고. 그녀는 발코니로 나갔다. 서울 밤바람은 차가웠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추위만큼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원네 가족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그녀는 밖으로 나왔다. 백발의 깔끔한 차림새의 파일과 세 겹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테이블 가운데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조용히 지원과 그의 아내를 바라보았다. 어젯밤에 모든 걸 다 들었어. 두 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 그리고 왜 두 분이 마치 금을 낳을 수 있는 소를 두고 싸우듯이 나를 두고 싸우는지도 알아. 아무도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주방 전체가 얼어붙었다. 난 내가 잘만 살면 내가 날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난 잊었어. 탐욕에는 이유가 필요 없다는 걸. 그러고 나서 그녀는 몸을 굽혀 조심스럽게 파일을 집어 올렸다. 여기를 떠나겠습니다. 탓하거나 꼬집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에 미소를 지었다. 나는 죽지 않았지만 내가 사랑했던 아이들이 어젯밤 내 안에서 죽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직 안개가 자욱할 때 지원은 잠에서 깨어났고 평소처럼 어머니가 부엌에 없는 것을 보고 놀랐다. 어머니는 언제나 일찍 일어나 차를 내리고 아침을 준비하고 집안 청소를 했다.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평생 자식을 돌보며 살아온 어머니의 습관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집 안을 돌아다니다가 지원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이불은 깔끔하게 개켜져 있었고 옷장은 활짝 열려 있었다. 탁자 위 지원의 휴대전화는 에센셜 오일 병 옆에 깔끔하게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서명이 없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몇 줄밖에 적혀 있지 않았다. 떠날게요. 어디든 괜찮아요. 더 이상 부담만 주지 않는다면요. 비난하는 말 한마디도 원망하는 말 한마디도 없었다. 하지만 문장 하나하나의 빈칸은 마치 지원의 심장을 꿰뚫는 단검 같았다. 그는 벌떡 일어나 지훈을 불렀다. 엄마가 없어졌어요. 엄마가 없어졌어요. 두 형제는 기차역, 병원, 경찰서 등을 돌아다녔습니다. 전단지를 인쇄하고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옛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고향, 어머니의 옛집으로 돌아갔지만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잠시 떠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말씀 안 하셨지만 그날 할머니는 마치 큰 결심을 한 듯 묘한 미소를 지으셨죠. 그들은 여관, 요양원, 사찰, 교회를 수색했지만 백발의 움직임이 느린 노파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 달, 그리고 석 달, 그리고 1년. 아무도 정숙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그들이 확실히 아는 것은 단 하나였다. 그녀가 모든 부동산 서류를 가지고 갔다는 사실이었다. 아무도 집을 팔 수 없었다. 아무도 그녀 이름으로 돈을 빌릴 수 없었다. 아무도 그들이 꿈꿔왔던 얻기 위해 싸워온 유산에 손을 댈 수 없었다. 거의 2년 후 어느 날 지우는 익명의 소포를 받았다. 안에는 사진이 들어있었다. 외딴 산골 마을의 작은 교실 사진이었다. 정숙 선생님은 아이들 사이에 앉아 책을 손에 든 채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장소는 명시되지 않았다. 반송 주소도 없었다. 다만 잉크 자국만 번져 있었다. 난 아직 살아있어. 아직 안전해. 하지만 난 더 이상 내 엄마가 아니야. 정숙 씨는 멀리 떠났습니다. 도망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때 가족에게서 잊혀졌던 자신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 날 밤낮으로 정처 없이 방황하던 그녀는 마침내 강원도 산골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소나무 숲과 맑은 시냇물 그리고 학교에 가기 위해 거의 5km를 걸어야 하는 학생들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그녀를 할머니 정, 즉 착한 정 씨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때 성공한 두 아들을 두었다는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살며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해 요리하고 아이들에게 읽고 쓰기를 가르치고 매일 오후 창가에 앉아 산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봅니다. 한때 아늑했던 집은 이제 차갑고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차를 끓이는 사람은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이상 슬리퍼의 느린 발소리도 없습니다. 더 이상 묻는 목소리도 없습니다. 너희들 밥 먹었어? 성공한 남자는 둘만 남았는데 각자는 후회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